58페이지 월명사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작품은 향가예요. 그 작품의 갈래는 향가예요.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 향유되었던 갈래고요. 이때 한글 있어 없어? 없어요. 한글 없어요. 그리고 고려가요 빼놓고는 전부 다 귀족들이 향유했다 그랬죠. 양반이나. 그러니까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 얘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자 그 자체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자를 자기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향찰 표기라고 너네 2학기 내신하면서 중세국어 나오고 하면서 언급된 거 됐어요? 처음 들어봐요. 향찰이라고? 난 눈을 믿을 수가 없다 야.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문법이 내신에 들어가잖아요. 특히 중세국어 문법이나 이런 고대 문법이 들어가는 고전 문법이 들어가는데 중세국어 문법보다도 사실 애들이 더 힘들어해. 향찰 표기를. 왜 그러냐면 얘는 한자를 우리말 스타일로 바꿔서 표기를 한 거거든. 뭘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한자를 알아야 돼요. 한자를. 근데 너네가 한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잖아. 혹시 한자 능력 검정시험 봐서 자격증 있는 사람? 몇 급? 언제? 초등학교 때? 그럼 다 까먹었겠네. 다 알아요? 기억력 좋다. 또 한자 능력 있는 사람? 몇 급? 4급이요? 언제 땄어? 초등학교 때? 그럼 기억하니? 까먹었니? 아,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어문에 2급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 까먹었어. 나 그래서 읽는 거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쓰라 그러면 지금 갑자기 선생님 학교 써보세요 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워. 학교? 혼자 막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잘 못 쓰겠어.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는 게 문제점이기는 해요. 어쨌든 향찰 표기를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거야. 이게 향찰 표기예요. 나는 한자로 예를 들어주고 싶은데 한자를 쓸 자신이 없어 그냥 알파벳으로 해줬는데 이거 영어예요? 영어 아니에요. 근데 알파벳이 사용되었지. 외국인한테 보여주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너네는 왜 알아들어? 너네는 우리말도 할 줄 알고 뭐도 아니까. 영어도 할 줄 아니까. 뭐 영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알파벳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의 표기가 향찰 표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한자를 아무리 갖다 줘도 뭔 소리야? 말이 안 돼. 라고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누구만 알아들어? 우리만 알아들어요. 한자로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 얘가 생각이 안 나. 너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자를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내 글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요? 둘 다라고? 너무하네. 내가 무슨 말 하려면요. 내가 사랑을 한다.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을 한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정원아 이거 뭐야? 넌 알아봐 주세요 제발. 아 글씨가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아. 이거 나아자예요. 나아. 맞지? 나아자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더 할까예요. 이거는 네 사랑애고요. 얘는 너무하네. 갈짓자 아니거든요. 맞아. 점 없으니까 갈짓자는 아니고 너는 너무하네. 이거는요. 새 을자예요. 을 할 때. 이런 표기가 향찰 표기인데 모르겠지만 사랑이 내, 나란 말이잖아요. 내가
더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리로 이건 썼어요. 어떤 거는 뜻으로 쓰고 어떤 거는 소리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 이거는 뜻으로 내가 써버렸지. 그리고 사랑을 이거는 뭐야? 뜻이 아니라 뭐 발음으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뜻으로 쓰는 거를 훈차라고 해요. 뜻을 빌려왔다 그래서 훈차, 차가 차용증 할 때 빌린 차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빌려오면 음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훈차, 음차. 뭐? 왜? 못 알아보겠다고요? 이거 너네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 너무 웃기잖아. 앞에 썼던 알파벳으로 쓴 것도 필기 안 해도 되고 그냥 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어차피 예문은 어디서 나와? 교과서에서 너네 향찰 표기 배울 때 아주 진짜 지겹도록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진짜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한자들이. 나는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뜻이나 음을 빌려와서 막 조합을 해. 조합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 한자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우리말도 완벽하게 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훈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형태소는 보통 훈차를 많이 해요. 100%는 아닌데 대체로 실제 형태소는 훈차를 많이 하고요. 민준아? 실제 형태소가 뭐예요? 네, 아주 똑똑하네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사람, 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뜻을 갖고 있는 거. 뭐 아니면은 는 이런 거는 의미 갖고 있어 없어? 먹는다 할 때 는, 먹다, 먹은 뜻을 갖고 있지만 는은 갖고 있지 않죠. 다 이런 것도 뜻을 갖고 있지 않죠. 이런 아이들을 뭐라 그래? 형식 형태소인데 형식 형태소는 대체로 음차를 많이 해요. 실질 형태소는 훈차, 형식 형태소는 음차. 이런 패턴이고요. 100% 일치하지는 않아서 이걸 알고 있고 나머지들을 예외를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신 경우에는. 그래서 외울 게 좀 많을 거예요. 한자도 같이 외워줘야 되고. 어쨌든 향가는 그렇게 표기가 향찰로 되어 있어. 표기가 향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유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네, 당연히 이 당시는 양반, 뭐 문반, 무반 이런 식으로 양반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뭐 당연히 귀족이었어요. 귀족계층.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평민들은 모르잖아요. 귀족계층이었고요. 귀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한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승려. 왜냐하면 불경 전부 다 어디 통해서 들어와? 중국 통해갖고 뭐 인도 중국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다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불경은. 그래서 승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사실 귀족보다 승려의 비중이 훨씬 컸어요. 승려의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향가 향유층에서는 창작층과. 내용은 딱히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작품 몇 개 안 본 거라 내용은 딱히 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찾는다면 귀족. 통일신라 시대의 귀족 자제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갔어요? 오, 네, 화랑이요. 화랑은 아무나 들어가요? 우선 귀족이어야 돼요. 그리고 네, 얼굴이 잘생겼어야 돼요. 그리고 문무에 다 능해야 되고요. 리더십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전인교육 같은 거. 화랑은 관등별곡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귀족들 중에서는 누가 향가를 많이 창작을 했냐면 화랑들이 창작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이제 화랑들이 창작을 하니까 중심 관심사가 뭐겠어? 화랑이 중심 관심사예요. 화랑에 대해서 특히 자신이 존경하는 화랑에 대해서 쓴 작품들이 많아요. 찬 기파랑가, 모 죽지랑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너는 찬기파랑가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힘들어요. 찬양한다. 그리고 기파랑 끝에 랑자가 들어가요. 랑자가 들어갔을 경우 여자가 랑자가 들어가잖아. 기녀예요. 그 남자 이름인데 랑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화랑이에요. 찬 기파랑,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 모 죽지랑가,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모는 뭘까? 추모하는 노래. 이런 식으로 화랑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옵니다. 모죽지랑과 찬기파랑가 둘 다 주요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승려가 쓴 작품들은 당연히 뭐야? 불교적 성격이 드러나 있는 작품들이 또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 문학성을 중요시하잖아요. 문학성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특정 종교나 특정 뭐에 이렇게 편향된 것들은 배제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내가 귀족 승려라고 했는데 주로 승려가 쓴 게 많다 그랬잖아요. 향가는 거의 대부분 불교적 색채를 가진 작품들이 많아서 다 빼요. 다 뺍니다. 다 빼고 불교 색채가 살짝만 들어가 있는 작품들만 남겼어요. 그래서 너네가 너무나도 편하게 향가는 몇 작품 정도만 공부하면 되냐면요. 4작품, 5작품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좋죠. 다른 것들은 막 수십 작품씩 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몇 작품만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여기 나와 있는 제망매가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제망매가 누가 쓴 거야? 월명사라고 되죠. 끝에 사자 들어가면 승려예요, 승려. 월명사라는 스님이 쓴 작품이에요, 이거는. 스님이 쓴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가 드러나?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겠죠. 근데 불교 내용만 있는 거는 다 배제했으니까 얘는 불교 내용이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을 불교적 색채를 살짝 가미해서 쓴 작품입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식은 내가 쓸 수가 없어요. 표기, 향유층, 내용하고 형식을 못 쓰는 이유가 뭘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향찰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을 알 수가 없어요. 한자만 쭈르륵 쏟아 있기 때문에 이게 형식을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거는 조선시대까지도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향찰이라는 작품을. 왜냐하면 표기 방법이 신라시대까지 향유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지 누구도 이거를 막 노래를 부르거나 해석을 하진 않았거든. 그러다가 언제 이걸 해석을 하기 시작했냐면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해석을 해요. 일제강점기 이걸 왜 해석을 하냐면 일본인들이 막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막 짓밟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 그쵸? 그러면서 우리말 말살 정책 같은 것도 피우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문학도 없다. 고작 뭐 조선식이나 되어야지, 고려 조선식이나 되어야지 그때부터 문학을 하지 그 이전에는 문학 작품도 없지 않냐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 향차를 가져. 이거 봐라, 우리는 신라시대부터 이런 뛰어난 문학을 창작을 했다. 무슨 말인데?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석해봐. 내가 해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누가 되게 열이 받았냐면 양주동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양주동이라는 학자가 그 향가 남아있는 그 20몇 편이 어떤 책에 남아있고 40몇 편이 또 어떤 책에 남아있어요. 근데 40몇 편 남아있는 거는 불교적 색채가 너무 강해서 완전 불교 경전 같은 거고 그 나머지 있는 20몇 편의 작품을 전부 다 갖고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막 조합을 해서 해석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해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해독이라는 말을 해요. 아무문처럼 되어 있잖아. 향가 해독. 해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처음 양주동이라는 학자가 해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학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국어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공부할 게 너무 늘어나가지고 한자도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한자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한자 써놨어 안 써놨어? 안 써놨어요. 어차피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건 언제만 중요하냐면 문법 할 때만 중요하고요. 문학을 할 때는 한자 같이 안 줍니다. 주더라도 그거 안 봐도 상관없어요. 요거만 보면 돼요. 제사 지낸다는 거야. 망매, 망. 잃어버렸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예요. 누이. 누이가 죽어서 제사 지내는 노래. 제목이에요. 제망매가 제사 지낼 때 부른 노래예요. 이거는 배경설화와 같이 전해지거든요. 월명사의 누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사 지낼 지전 같은 걸 태웠어요. 그 저승길에 노잣돈 하라고, 여행 경비하라고. 지전, 종이로 만든 돈을 태우는데 갑자기 태우니까 그 종이 돈이 서쪽으로 이렇게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서쪽은 옛날부터 죽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서방 정토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해나 뭐 달이나 별이나 전부 다 어디서 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동쪽은 시작하는 곳. 동쪽 끝으로 가면 모든 생성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 같고 서쪽 끝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죽음. 영혼들이 다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태우는데 서쪽으로 가니까 와 이거는 뭔가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서쪽으로 흘러가게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생사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은 이것도 현대어 풀이해준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찾도록 할 거예요.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쵸?
삶과 죽음의 길은 바로 항상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너네는 선택을 뭘로 하는 거야? 계속 삶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 항상 여기 있는데 선택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저승의 길로 선택 바로 옮길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있음에도 우리는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작은 따옴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여동생이 오빠 저 가요. 오빠 저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동생이 오빠 저 죽어요. 오빠는 잘 사세요. 이런 말조차 못하고 갔어. 어떻게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갑자기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앓았어. 그러면 나는 긁는 것 같아. 오빠라도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조차 못한 거 보니까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찌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여기 저기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도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아, 미타찰. 미타찰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에요. 선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미타찰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아마 이 화자가 생각하기에 동생은 너무 착해서 당연히 미타찰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제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되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착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겠다. 도 닦아 기다리겠다. 도를 닦아서 미타찰에 갈 수 있게끔 내가 도를 잘 닦아서 너를 만나는 걸 기다리겠노라.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네, 됐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찾아주세요.